안녕하세요. 채무종결자의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사이버 범죄 집단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이버 범죄는 어떤 범죄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지 한번 알아봄으로써 이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만약에 이런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 이제 사기 같은 걸 당했을 때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장 유명한 게 보이스피싱이 있죠. 최근에 좀 많아진 게 뭐냐면 로맨스 스캠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좀 많고 주식 리딩방 사기가 좀 있어요. 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기 사건들,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사이버 범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통 가해자들한테 돈을 주잖아요. 이 피해자분들 개인 돈을 주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대출 받아가 주시거든요. 그럼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시그널이 그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시그널은 항상 있어요. 이 사기 피해 전형적인 부분인데, 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바보냐, 멍청이냐 이러진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소수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한번 걸려들면은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을 하면 도박에 빠져드는 이유는 내가 기존에 냈던 매몰 비용을 회수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빠져드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되게 소액으로 시작을 해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시작해요. 이게 약간 늪 같은 느낌이에요. 점점 빠져들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다 빠져버려요. 입에 빠져가지고 사기 피해자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제도가 없나요?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라고 인식을 하면은 바로 계좌부터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계좌 이체부터.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들, 피해를 당해가지고 채무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나마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피해로 인해 생긴 채무 이런 걸 이제 회생이랑 파산으로 이제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개인회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채무가 발생한 경위가 가장 커요. 특히 채무 중에서도 최근에 발생한 채무들이요. 왜냐하면 최근에 3개월, 6개월 이내에 발생된 채무들은 내가 개인회생을 목적으로 하고 돈을 안 갚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이 합리적 의심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다 최근 채무예요. 대부분 다 3개월 이내에 발생된 채무들이에요. 근데 그게 막 몇 억씩 돼요. 몇 천만 원씩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원의 합리적 의심을 풀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고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회생법원에다가 관련된 녹취록이라든지 관련된 법률 의견서 제출해가지고 입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깔끔한 거는 고소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고소하면 근데 어떤 결과 나오고 나서 회생을 진행하는 건가요?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네, 동시에 하시는 게 좋아요. 경찰 조사를 다 기다리고 하시기에는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시면서 같이 회생 신청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회생법원에서 경찰에 고소한 내용, 고소 진술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고소장 제출하시고, 진술하셨으면은 진술서 제출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해 가면 됩니다. 일단은 회생법원에서 이거와 관련돼 있어서 소명해라 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회생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고소를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해요. 고소인 진술서가 있겠죠. 그거를 제출하셔야 돼요. 그거를 제출하셔야 되고, 별도로 저희한테 계좌 거래 내역이라든지 피해 진술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가해자하고의 통화 녹음 내용, 요거를 이제 녹취록 형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범죄 일람표를 만들 거예요. 이 범죄 일람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범죄 일람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범죄 일람표는 뭐냐면은 날짜와 피해액, 가해자, 피해자, 범죄 행위를 요약해 놓은 표예요. 사기 피해로 저는 1억을 입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이 1억짜리 사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1억을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몇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했을 거잖아요. 그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그 행위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특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입증이 된다. 변제 기간은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회생하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네요, 기간이. 네. 회생에서 범죄 피해자들, 특히 이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별도로 마련해 놓은 이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로맨스 스캠하고 리딩방 사기. 왜냐면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제가 녹취록을 봤는데 그냥 연인 간의 대화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연인 간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이 넘어가고 이게 사기당했다는 게 그게 뭐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셨어? 이 얘기가 나와요. 로맨스 스캠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추가에 입증해야 될 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로맨스 스캠을 안 믿더라도 결국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소송을 걸어보면 돼요. 민사소송을. 근데 만약에 진짜 로맨스 스캠 범죄자라면요. 소송을 걸면 소장이 송달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좀 가짜니까. 그런 걸 입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로맨스 스캠을 입증해야죠. 그래서 회생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피해자한테 알려줬던 모든 그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실 뭐 오랜 기간 동안 뭐 깊은 사이를 유지했는데 그 사람의 모든 인적사항이 다 가짜였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 로맨스 스캠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한 번도 안 만나나요? 아니요, 만나요. 대면도 하기도 해요. 다 당해놓고 나니까 그 사람 사실 가짜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죠. 대출 사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사실 돈이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가 피해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회생 자체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회생이 되긴 됩니다. 대출이 발생된 경위, 사유가 뭔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잘 소명하시면 회생은 돼요. 대출 사기도 이제 입증이 좀 어려울 수는 있죠. 대출 사기 중에 뭐 대안대출 같은 것도 있거든요. 대안대출 해주겠다라고 접근해가지고 돈만 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고소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고소장도 써드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리딩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식 투자는 법원에서 사행성으로 보고 있어요. 기각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부 법원에서 그냥 기각시켜버리고 일부 법원에서는 변제금을 더 올리라 라는 보정이 나와요. 근데 리딩방 사기는 좀 애매합니다. 주식 투자를 목적으로 유인을 했는데 얘네들이 실제 주식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기예요. 주식 투자가 아니고. 근데 실제 주식 투자를 했어요. 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건 주식 투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사안마다 좀 달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사이버 범죄 리딩방 사기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냥 돈을 받는 거죠. 본인은 모르게 이제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례 경고 알람처럼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런 말을 했을 때 바로 고소해라. 그게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범죄 행위가 딱 특정이 돼 있으면은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범죄가 고도화돼 가지고 저도 매번 신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사지 받으셨죠? 언제 마사지 받으셨죠? 그래요. 그 마사지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뭐 성행위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돈을 갈취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또 AI 뭐 음성을 이용해가지고 엄마 나 어디 뭐 다쳤어. 지금 병원 와 있는데 수술비로 얼마 패라다 막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나 지금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없어. 계좌 이체를 얼마만 해줘. 이런 소액 사건들 되게 많아요. 정확하게 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해서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게 그 기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 사기 범죄의 특징인데 계속 돈을 투자 또는 지급을 요구를 해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피해자도 알게 돼요. 그거를 직감하게 됩니다. 직감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넣은 돈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대출이 너무 많아요.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한테 대출을 해준대요.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인데 이때 사기 범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때는 그냥 채무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개인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워크아웃 등을 통해 가지고 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낫고, 추가 대출 받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기 피해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피해자인 네가 감당해라 라고 하는 사회는 잔인하지 않을까요? 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선택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판단하시고 함께 나아가 보시죠.